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임대차 서설, 의와 성질, 임대차 성립, 존속기간, 효력, 임차권 양도 전대, 보증 권리금 종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부분만 조금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의 의와 성질 618조. 임대차는 일방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물건 빌려줘서 쓰게 해줄게.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겠다, 사용료를 내겠다 라고 약속해서 성립을 하는 계약이에요.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겨요. 낙성계약이죠. 목적물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속해서 낙성, 뭐 당연히 분료식이고, 양채무가 서로, 이건 물건을 쓰게 해줄 채무, 차임을 지급할 채무, 대가성이 있으니까 쌍무, 쌍무니까 다 뭐죠? 유상. 그리고 이거는 차임 지급이 1회로 끝나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고,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사람 임대인, 차임 지급을 약속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뭐 부동산을 그려놨지만, 건물을 그려놨지만은 동산, 부동산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책 대여점 이런 거 있었죠? 한때 유행했던 비디오 뭐 대여점 이런 거 다 임대차죠. 예. 그렇습니다. 쌍무계약이니까 마찬가지로 양채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막 천재지변으로 뭐 물건이 멸실되어서 사용 수익을 못 해주게 되면 차임 지급도 안 해도 되는 거지. 같이 채무가 없어지고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 유상계약이어서 임대인이 임대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 잘못 없어도 임대인도 매도인하고 똑같이 일정한 법적 책임,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상계약. 그리고 혹시 임차인이 차임을 한 번, 두 번, 2기를 연체를 하죠? 그러면 과거에 유효하게 이행되었던 것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계약을 뭐 하는 거죠?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하죠. 계약을 해지한다.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하게 되고. 자, 목적물. 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 빌려주기로 약속한 이 물건은 아까 매매 계약하고 똑같아요. 꼭 임대인 소유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아까 봤듯이 매매 계약처럼 채권 행위이고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처분 행위가 아니라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내 집이건 남의 집이건 계약을 했을 때 계약 관계는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쓰게 해줄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혹시 남의 집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쓰게 못하게 이걸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은 계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인 건 아니다.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기로 한 이 차임요.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이죠. 만약에 차임이 없고 공짜로 물건을 빌려주겠다, 뭐 그런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무상대차는 사용대차라고 이름이 아예 달라요. 임대차의 임자는 차임의 임자예요. 필수 요소예요. 필수적 요소이긴 한데 금전에 한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 말고 다른 걸로 준다면 그거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에 해당한다고 했죠. 근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뭐 곡물 같은 거 줘도 돼요. 뭐 쌀을 뭐 한가만 원씩 계속 1년 단위로 준다든지 그것도 충분히 사용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임 지급 방식에서 주로 이제 현실에서 우리 전세권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이걸 언급해 드렸는데, 건물을 빌린 임차인, 건물 임차인 세입자들이 차임을 지불하는 방식에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매월 돈 조금씩 주는 거 뭐죠? 월세. 매월 주는 돈 없이 목돈 걸어 놓는 방식? 전세. 월세, 전세, 돈 섞여 있는 반전세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전세 산다, 차임을 전세 방식으로 지급한다, 보증금 걸어놓는 거 전세 보증금, 요거 하고 물권법에서 배우신 전세권이란 물권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건 물권이고 족보가 물권이고 이거는 임대차의 임차권이기 때문에 뭐죠?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적 전세 또는 미등기 전세. 자, 전세권인지 전세 방식의 임대차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된다고요? 등기부로 봐야 돼. 등기부를 봤을 때 전세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 때만 물권 전세권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전세 방식의 임대차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다르냐? 되게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35페이지죠. 135페이지에 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되게 많이 다르죠. 공부를 쭉 해보시고 그 표를 이용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스스로 뭐가 다른지. 자, 그리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으로 가볼게요.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목차는 세 가지예요. 계약으로 정할 때, 약정할 때, 그리고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또 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때 셋으로 나눠서 제일 먼저 약정할 때는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양쪽으로 아무 제한이 없어요. 상한선, 하한선 제한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민법상으로는 그런데 특별법에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거기는 주임법,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는 최단기 제한이 걸려 있어요. 주택을 임차를 했을 때는 아무리 짧게 해도 2년은 해야 되는 거죠. 2년보다 더 짧게 하면 2년으로 연장해요. 상가는 1년.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색깔이 조금 하얀색이 아니죠. 이거 전부 다 이제 특별법 조문들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한 물건이 무엇일 때만 적용되는 거다? 주택일 때. 아파트, 빌라, 주택일 때만. 주택을 임대차를 하면서 기간을 안 정하거나 2년보다 짧게 1년, 뭐 10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하면 임대차 기간을 몇 년으로?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2년이 최단기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주택 임대차는.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여기는 똑같은 문구로 돼 있으면서 2가 뭐로 바뀌어 있죠? 1년이에요. 최단기 기간이 보장되고 있어요. 주택이나 상가는. 그럼 토지나 공장이나 창고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에 따라서 최단기 제한이 없는 거야. 없어요. 주택과 상가에만 있는데 또 상가도 나중에 특별법을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되겠지만은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가 1년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요. 환산 보증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상임법은. 주임법하고 달리 상임법은 또 적용이 되려면 뭔가 통과를 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환산 보증 금액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1년 보장이 됩니다. 환산 보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증금에다가 월 차임료, 월세 주는 거 있죠. 곱하기 100을 해서 합산한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에 200 주고 있어요. 보증금 5억에 월세를 200 주고 상가건물 점포를 임차를 했어요. 그럼 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얼마죠? 2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5하고 합치면 얼마지? 7억.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환산 보증금액이 9억 원 이하, 9억 원까지는 적용해줘요. 그런 임차인들만 1년 보장을 받아요. 혹시 9억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민법으로 가요. 최단기 보장이 안 돼요. 6개월도 되고 10개월도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고. 어쨌든 민법상으로는 최단기 제한이 없다. 민법 일반 임대차는. 그렇고. 자, 그다음에 약정하지 않을 때.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하지 않으면 요 조문에 따라서 635조에 따라서 갑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 물권 전세권 있죠. 몇 주 전에 했던 전세권은 존속기한을 정할 때 최장기 제한이 있었거든요. 10년. 최단기 제한도 있긴 있었어요. 건물에만 1년. 그리고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을 안 정했을 때는 안정한 상태를 인정했어요. 그냥 안정하고 쓰는 거야. 그러다가 각 당사자, 설정자나 전세권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어. 끝내자고.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었고 누가 그 말을 했든지 간에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전세권에. 여기도 좀 비슷해요. 구조가. 자, 임대차입니다. 이번에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을 약정을 하지 않았어.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한 채로 쓰는 거야. 없을 때는 당사자라 하면 누구와 누구?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계약 해지라고 그러죠. 해지. 그만 합시다. 라고 통보할 수 있어요. 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끝나진 않지. 바로 끝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긴 동산이기 때문에 별로 모르셔도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얼마?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요. 1개월인 거야. 우리 전세권하고 살짝 다르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었고 누가 했든지 간에 똑같이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후 종료, 임차인이면 한 달 후 종료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아무 때나 끝내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부동산 임차인은 다른 부동산을 구할 시간이 6개월이 부여가 된 거지. 맞나요? 그리고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임대인은 돌려줄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한 달 부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주택이나 상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특별법이 있어서 따로 가는 거고 주택, 상가를 제외한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일반법이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갱신으로 가볼게요. 갱신에서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에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기들이 합의로 명시적으로 갱신합시다, 그럽시다 합의 안 해도 이 법에 따라서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묵시적 갱신 또는 다른 말로 법정 갱신이에요. 639조. 어떤 요건이냐? 임대차 기간이 끝이 났어. 끝났는데 끝났으면 토지를 돌려줘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이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끝이 났는데도. 그럼 임대인은 왜 안 나가세요? 빨리 나가줘요. 보증금 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대인은 한술 더 떠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임대차가 끝이 났는데 임차인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써. 그리고 임대인은 내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상당한 기간 동안. 오히려 다음 달 지료를 주고 차임을 주니까 넙죽 받아버리네. 요쯤 되면 갱신된 거죠. 요건이 충족되어서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자기들이 합의로 갱신한 게 아니라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지. 법정 갱신하고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월 차임은 일단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번에 올리는 것은 또 별개 문제고 일단 그대로 가는데 동일 조건인데 동일 조건이 아닌 게 딱 하나 있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대요. 해지 통고. 635조가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기간 약정 없는 경우에 임대차 해지 통고 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임대차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었다 칠게요. 5년 기간이 끝이 났어. 근데 내가 계속 쓰는 거야 토지를. 근데 상당한 기간 동안 한 2, 3개월 동안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갱신돼 버리는 거지.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다 동일 조건인데 또 5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묵시적 갱신 외에는 존속기한이 정함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아까 그 조항에 따라서. 그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얘가 해지 통과하면 얼마? 6개월 후 종료. 얘가 해지 통과하면 1개월 후 종료예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토지를 그려놓았어. 맨날 부동산 대표적으로 건물을 많이 그려놓다가 토지를 그려놓은 이유가 여기 건물이 딱 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조항은 특별법에 따로 있어요. 거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일 때나 상가 건물일 때는 여기 적용 안 받습니다. 민법. 다른 법에 그 특별법에 뭔가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주택과 상가가 아닌 토지를 그려놓은 거야. 토지나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2항에 보니까 전항의 경우에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경우에 전 임대차, 전번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끝나면서 소멸한답니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해 놓았을 때. 그게 뭔 소리인가? 자, 임대차가 계약이 되면서 얘가 차임을 줘야 되는데 차임이 연체가 될 가능성도 있죠. 또는 지금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공장 같은 거 나올게요. 갑의 공장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다가 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공장을 홀라당 불태울 수도 있잖아.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잖아. 네가 내가 빌려준 공장이나 창고를 홀라당 불태우면 나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데 그때 뭐 돈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조치를 취하면 일반 채권자 하이에나가 되어서 나도 한 말이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나 미리미리 사자가 되고 싶어. 어디 저당권 같은 거 하나 설정해줘. 네가 내 건물 굴려면 그 저당권 신청해서 돈 확실하게 손해배상 우선 먼저 받아가게 라고 담보를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임차인이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누가 담보를 제공했다고요?
제3자 또 오빠죠. 오빠를 찾아간 거지 그때. 오빠 내가 뭘 임차를 하는데 담보를 요구하네. 네,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잘 있을 테니까 오빠 집을 담보로 좀. 아이고 또 이렇게 됐네. 뭘 자꾸 제가 누르는 거 봐. 예? 예를 하든 아니오를 하든 어쨌든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죠? 됐어요. 잠깐만. 뭐야? 아니야. 여기에요. 됐고 현재 슬라이드. 다시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담보를 좀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잖아. 오빠한테 찾아가서. 그럼 오빠는 자기는 채무자도 아니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얘가 이 임차물을 멸시시켜서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그 담보를 위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 이 집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런 사람을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 물상 보증이라고 해서 우리 저당권 할 때 이 용어로 한번 들으셨는데 그랬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차가 끝이 났어요. 기간이 끝났어. 기간이 끝났는데 얘는 계속 쓰고 얘는 나가라 소리 안 해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예요. 근데 오빠의 의사는 처음에 담보 부탁을 받았을 때 담보 제공의 부탁을 받았을 때 오빠는 그래 계약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니까 오빠 5년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 5년 동안만 무탈하게 별탈 없이 지나면 나는 이 담보의 부담에서 위험에서 해방된다는 기대감이 있어 없어요. 그 5년이 지났어 무사히. 그럼 자기들끼리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오빠의 담보 부담은 해방시켜 주는 게 옳지 않나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 해버리는 거다고요? 담보 부담에서 해방시켜 줘야지. 반대 해석을 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제공한 담보라면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겠지 그거야. 자기가 제공한 거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임대차 계약은 편무계약이라 그러네. 편무계약 아니죠? 쌍무계약이죠? 임대인은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채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채무. 뭐 대가성이 있으니까 쌍무계약이에요. 자, 임대인이 임대한 목적물,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소유자이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한다. X죠? 소유권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의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자 아니어도 의무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X.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임대차의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죠. 차임 지급이 필수 요건이에요. 임대차의 임자가 차임의 임자잖아. 그래서 X.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물건이어도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자 공장 건물로, 그러니까 우리 민법 문제를 풀다 보면 의도적으로 공장, 토지라고 탁 찍어서 낼 때가 있어요. 임대차 문제들은. 왜? 그냥 말해버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해버리면 이의제기가 들어와요. 그 건물이 주택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답이. 상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다 피하려고 딱 찍었어. 무슨 건물이라고요? 공장이라고.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니까 주임법, 상임법. 제가 주임법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하고 상임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해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민법으로 푸세요라는 소리예요. 공장 건물을 갑이 기간 약정 없이 기간 안정하고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 그럼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으나 임차인 을은 그렇지 않다? 아니죠. 둘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둘 다. 임대인이 하면, 갑이 하면 얼마? 6개월. 을이 하면 얼마? 1개월 후 계약 종료되죠. 자, 갑으로부터 기간 약정 없이, 또 기간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잖아. 또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를. 주택이나 상가는 비껴가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빌렸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민법상의 일반 임대차 조항인 거지. 이렇게 토지를 임차를 한 을은 그 지상에 건물을 지었대. 뭐 됐고. 근데 어쨌든 토지 임대차다 이거죠. 근데 임대인 갑이 해지 통고가 있었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잖아요. 기간을 안정했으니까. 통고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을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그날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는 소멸을 하게 된다. 맞죠? 임대인이 했으니까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가 또 토지로 물어보네.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어요. 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다른 것들은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지만 기간은 동일 조건이에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아니요. 임대인도 할 수, 이쪽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8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제3자는 담보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옳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존속기간까지 보셨고 임대차의 효력으로 가볼게요.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딴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 이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중에 623조 중요한 조문, 제목도 임대인의 의무네. 일단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죠. 점유의 이전. 그래야지 쓸 거 아니겠어요, 임차인이. 집 같으면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토지는 넘겨주고 이렇게 물건 인도해 주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쓰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 저 유지 의무로부터 어떤 의무가 파생되냐면 수선 의무.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혹시 파손이 되었어, 임차물이. 그래서 사용에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고쳐줄 의무도 나오는 거지. 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임대인 빌려준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의 차이예요. 전세권 물권은 물건을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9조의 전세권 물권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스스로 유지하고, 그다음 통상적인 관리 조금 고장났어, 파손되었어, 스스로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이 전세권자도 자기를 세입자라 그러지 그냥. 맞나요? 이 임차인도 세입자라 그러잖아. 다 같은 세입자지만 채권적인 세입자하고 물권적인 세입자는 입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물권자와 채권자의 차이예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고 뭐가 터지면, 여기는 웬만큼 심각한 게 아니면은 전세권자 세입자가 스스로 고쳐가면서 쓰는 거죠. 수선 의무가 주체가 달라져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이 물건이 고장 나가지고 뭔가 돈을 써서 수선을 했을 때 수선비, 비용을 주인한테, 물건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이겠지. 자, 임차인 같으면 임대인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급해서 자기가 기술자 불러서 업자 불러서 고쳤어. 그러면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게 626조예요. 비용 상환. 그래서 항의 하나, 두 개가 있어. 원래 사망도 있긴 하지만 임차인이, 요게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거든요.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피로비를 지출했어요. 피로비. 보일러 부품이 나가가지고 뭘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야. 그런 피로비를 지출을 했을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수선비 같은 거 지출했을 때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고침 비용에 대해서요. 피로비를 지출했을 때 이건 지출 즉시예요. 돈을 쓰자마자 바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내가 급해서 내가 업자 불러서 고쳤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돈이 한 20만 원 나왔습니다. 20만 원 주세요. 송금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그리고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유익비는 전에 한번 들으셨죠? 피로비, 유익비. 유익비는 돈을 써가지고 그게 더 계량이 된 거죠.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요. 근데 유익비 같은 경우는, 피로비는 돈 쓴 즉시 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바로는 안 돼요. 돈을 써가지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돈을 써서 값어치를 올려놨는데 그 가치의 증가가 임대차가 끝났을 때도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현존할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값어치 현존. 그래서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지출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요상해서 돈을 잘 쓰면 돈을 한 500만 원만 썼는데도 그 물건의 값어치가 1000만 원 올라갈 수도 있죠. 맞나요? 돈을 좀 잘못 쓰면 돈을 1000만 원을 썼는데도 물건의 값어치는 500밖에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지출된 금액하고 그 물건의 값어치가 증가된 그 금액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유익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서 또는이잖아, 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자는 항상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돈을 주는 채무자는 누구죠?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돈을 줘야 될 저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을 해줄 채무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 될 채무자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야.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임대인이 선택을 해서 쓴 돈이나 실제로 값어치 증가액 중에 하나를 상환받을 수 있어요. 결론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은 필요비도 유익비도 둘 다 상환 청구가 된다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전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수선해야 돼. 그러니까 혹시 고장이 나가지고 파손이 생겨서 유지 수선 비용을 썼다면 그 수선비는 필요비에 해당할 텐데 그 필요비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309조 바로 밑에 조문이 310조거든요. 딱 바로 유익비부터 시작돼요. 필요비 조항은 없어요, 여기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임차인은 임대인이 유지수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유지수선한다고 돈을 썼으면 필요비 형태로 고친 즉시 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유지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유지수선한다고 필요비를 썼을 때는 응당 써야 될 돈을 썼을 뿐인 거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하고 뭐만 있죠, 여러분들? 유익비.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서 돈을 썼어요. 값어치가 올라갔어. 똑같네, 형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해서 누구 선택에 따라서요? 소유자.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 소유자가. 항상 채무자가 선택한다니까.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뭐나 뭐 중에 지출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 중에 하나를 전세권자는 상환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물권자는 뭐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익비만. 임차인은요, 필요비도 유익비도 둘 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입니다. 자, 요거 한 개 돼가지고 몇 가지 조금 더 논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손 장애가 생기면 임대인이 유지하고 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파손 장애를 전부 다 임대인이 수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파손 장애의 정도가 너무 지극히 사소해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쳐 쓸 수 있을 정도다. 그거는 이제 임대인의 수선 범위 밖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었어요. 막 밤에 10시, 막 11시까지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광등이 수명이 다 돼서 막 깜빡깜빡 나간 거야. 형광등. 그랬을 때 그 형광등을 고쳐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쳐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제법 심각한 파손 장애. 그러니까 돈을 써서 고치지 않으면 물건을, 임차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거를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스토리텔링 해놓으면 나중에 또 써먹을 때 좋거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신혼 때 엄청 오래 사당동에 살았는데 신동아 아파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근데 거기 살았었어요. 거기 임차인이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근데 욕실에 요거 샤워기가 문제였어요. 샤워기 수압이 너무 셌어요. 보통 남자들은 샤워하면서 이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이도 닦고 다 하잖아, 면도도 하고 다 한꺼번에. 근데 요 샤워기 물줄기가요,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세가지고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수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압 조절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입이 확 돌아가, 이렇게. 엄청 아프고, 그래가지고 샤워하는 게 좀 고통스러웠는데, 거기다가 여기 캡이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캡이었는데, 뚜껑이. 처음에는 너무 세니까 아프다가 나중에는 수압을 못 견뎌가지고 이 옆에 홈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새는 거야, 물이. 그 물이 교체를 하고 처음에는 좀 아프고 좀 있다가 옆으로 새니까 앞으로는 쫄쫄 나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는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우리 동물의 왕국에 목도리 도마뱀 있잖아요.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팠다가 도마뱀 됐다가 아팠다가 도마뱀 됐다가.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서 집주인한테 제가 임대인이죠. 저는 임차인이고 연락을 했죠.
욕실 샤워기가 너무 이상하다. 저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라고 했더니 우리 집주인이 저거 해결이 안 된대요. 수압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아파트도 오래돼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다들 저렇게 살다 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주기적으로 샤워기 캡을 바꿔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밑에 이거 몸통 있잖아요. 여기를 통째로 바꾸면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만 바꾸지 말고 캡만 바꾸지 말고 통째로 아예.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바꿔봤대. 그렇게 해도 안 된대. 여기는 근본적으로 수압에 들어오는 수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죠. 동아뱀이 됐다가 아팠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인테리어 하신 업자가 우리 집에 다른 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기술자한테.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샤워기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통째로 바꾸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주인이 통째로 바꿔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래. 자기는 여기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여기서 일했는데 분양할 때 첫 번째 모델이래. 이게 그게. 그러니까 집주인이 의도로 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빈정상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곧 이것만 바꾸면 괜찮냐 그러니까 당연히 되죠. 이게 불량이어서 그렇대 밑에가. 그래서 그럼 바로 고쳐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그 당시에 한 오래됐죠. 그러니까 엄청 20년 좀 됐나? 20년까지는 안 됐나? 근데 한 6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걸 고쳤어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소해요 심각해요 이거? 저 뭐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저는 약간 이제 빈정상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주인한테 이거 다 고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고치고 난다니 그 다음부터는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압 조절도 되고 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샤워를 하게 됐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고쳤다. 돈이 6만 원 나왔다.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뭘 청구한 거죠, 여러분들? 여긴가? 샤워 여기 있네. 잠깐만요. 제가 자꾸 기대는 게 있어서 여기에 돈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뭐 한 건 줄 아세요? 626조 뭘 청구한 거죠? 필요비 지출지 상환 청구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 전화를 걸었더니 그때 우리 집주인이 여자분이셨는데 저한테 했던 정확한 워딩이 그거였어요. 그거를 자기가 집주인으로서 법적으로 줘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민법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법 제 623조에 임대인은 목적물 현상 유지와 수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626조 제1항에 따라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갑자기 법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남편이 세무사신데 법적으로 좀 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줘야 되는 거지. 알아보고 주겠다고 해가지고 알아보나 마나 주셔야 될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 제가 6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 샤워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필요비 상환 청구잖아요. 필요비 상환 청구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유지는요. 판례에 가면은 통상적인 유지예요. 일반적인 유지 의무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유지 의무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임대를 줬을 때는 통상적인 유지가 뭐냐면은 건물 임대를 줬으면 전기 잘 들어오게 하고 물 잘 나오게 하고 그 정도 난방 고장 없이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무슨 특별한 업종을 하는 거야. 그 업종을 위해서 구조까지 만들어줄 그런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례는 또 어떤 특별한 용도가 뭐였냐면 임차인이 단란 주점을 했거든요. 건물을 임차해서 지하에서 단란 주점을 했는데 단란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 용도 사이키 조명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해줄 의무는요 없는 거지. 그건 당연히. 예, 그렇고 그다음에 623조가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인이 유지 수선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 강의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가 알아서 고쳐가면서 쓸게요라고
당신 수선을 뭐 면제해 드릴게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면제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필요비를 내 돈으로 써가면서 고쳐가면서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중에요. 임차인의 권리로 와서 대항력 얘기 좀 해볼게요.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어떤 권리의 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미 성립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나랑 원래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원래 당사자가 아닌. 여러분 물권은 절대권이었나요? 상대권이었나요? 물권이. 절대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이어서 나의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채권에는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항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거든.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대항력을 주는 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대항력 개념 볼게요. 자, 을이 갑소유 건물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2022년도에 임차권을 취득해서 쓰고 있었어요. 채권자죠, 그러니까. 상대적 권리, 채권이에요. 근데 그 2년 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다음 해, 이듬해 2023년도에 집을 팔아버리네. 세입자가 있어도 집주인은 집 팔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소유자가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나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소유물 반환 청구, 집 비우라고. 이럴 때 나는 얘랑 계약을 했잖아요. 얘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근데 지금 얘가 아니고 제3자지 않습니까? 이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당신 내가 임차인인지 모르고 샀었어. 나 지금 계약 기간 2년이었고 아직 1년 남았는데 라고 1년 더 살 거예라고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요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대항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인 건데 자, 원칙 예우를 나눠가지고 원칙은요 주장을 못해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쫓겨나요.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게 원칙이에요. 못 버티고. 이 현상을 나타내는 법언이 있거든요. 법의 세계에서 격언이에요. 한번 불러보시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가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가 임대차를 박살낸다. 이 말은, 이 법언은 뭐냐면은 매매를 통해서 뭐를 취득했는데? 소유권. 소유권은 물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임차권은요? 그러니까 얘가 임차권은 몇 년도에 취득했죠? 2022년도. 얘 소유권 몇 년도에 취득했죠? 23년도. 소유권 취득 날짜가 늦잖아요. 근데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는 성립 순서를 따질 거 없이 물권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5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7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우리 우선적 효력 배우셨는데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놓고 물건들끼리 싸울 때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무엇이 우선했죠?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기억나시나?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제한물권들 자기들끼리는 무엇이 더 우선했나? 순위대로 선순위 우선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는 무엇이 우선하죠? 전세권 우선. 이런 모습일 때는 재단권 우선. 그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는 경매가 들어가면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 남아있어도 매각으로 소멸하고 쫓겨난다. 뭐 그런 거 배우셨는데. 그리고 요건 물권끼리 얘기고 요 밑에 보시면은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동일한 물건, 하나의 물건에 물권하고 채권이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성립 순서, 어느 게 먼저 생겼는지 관계없이 무엇이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박살낸다. 왜냐하면 이런 거야.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2023년도에.
얘는 2022년 1년 전에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임차권은 무슨 권이어서요? 물권이 아니라 채권. 채권은 무슨 권? 상대권이어서 이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오로지 저 갑에게 나한테 임대를 약속한 저 사람에게만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인 반면에 얘는 1년 늦게 취득했지만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임차권을 얘한테는 주장 못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생겼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얘가 패배를 하는 거죠. 쫓겨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안정적이에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집 없는 서러움이에요. 집을 임차를 해가지고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바뀐 집주인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원래 그랬거든요, 임차인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를 조금 임차인의 지위를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예외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법적 근거 조항이 민법에 2개가 있고요. 특별법, 주임법, 상위법에 만든 거지, 이렇게. 자, 민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621조예요. 민법 621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요. 임대차를 뭘 하면 된다? 등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원래 등기는 물권을 등기하는 거거든요. 임대차의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채권은 등기하는 게 아닌데 특별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해주겠다고 한다면 고맙게 등기해드릴게 라고 하면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좀 해줘요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등기를 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임대인이 등기를 해줬어요.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그날부터예요. 등기한 그 순간부터 한번 읽으세요. 뭐라고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3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자, 임차인인데 등기하면 전세권자 된다는 소리잖아, 물권자. 그 소리 아닙니다. 그 소리 아니고, 자, 등기를 해도 보세요. 등기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기부인데 이게 전세권이면 여기 등기 목적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임차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도 뭐로 등기한다? 임차권으로 등기합니다. 전세권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임차권으로 등기를 하고, 보니까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차임은 150만 원을 매월 말일날 지급하고 존속기간을 읽고, 이강수 씨네, 여자분인데 어쨌든 여기 글만 안 맞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등기를 하면 등기한 요 날부터, 등기한 12월 8일 요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가 강화된다는 거죠, 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 미리 나왔네.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도 이 집 살 때 이거 봤을까 말을까 여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사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산 거예요. 얘는 임대인주의에서 벗어나요. 그럼 얘는 주인이 바뀌어도 여기 공시된 기간만큼은 다 살고 나갈 수 있어 없어? 다 살고 나가고, 보증금 5천만 원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지? 병한테 아니면 갑한테? 병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임대인주의를 승계했기 때문에. 얘는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면책된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임차권을 안고 산다, 끼고 산다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조문을 만들어 뒀어요. 등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문제가 이 621조는 유명무실한 조문이에요. 있으나마나 쓸데없는 조문이 해버린 거지. 왜냐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좀 해줘요, 플리즈라고 부탁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임대인들은 해준다 그럴까? 일반적으로 안 해준다 그럴까? 안 해줘요. 등기해주는 임대인들 잘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자기 소득이 다 나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를. 안 해줘요. 다음번 대출 받을 때도 불리하고 저런 거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반대 약정이 없고 얘가 해준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다시 이 모습으로 사는 거지. 등기 못하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주인에서 쫓겨다니는 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가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던, 이런 특별 조문을 만들었지만은 이거 소용없는 거죠. 임대인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1981년도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는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집주인이 등기 안 해준다 그래서 서러웠어요? 됐어, 괜찮아요. 등기 안 해도 못했어도
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야. 인주지, 인도와 주민등록. 요거만 맞히면은 그날은 아니야, 이거는. 아까 등기하는 그 순간 그 순위번호, 접수번호대로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데 요거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히면 그날 아니고 언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네. 뭐가 발생한다는 소리죠?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뭐를 하면? 인도와 주민등록. 이렇게 기억하세요.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을 인도받는 건 뭐지? 거기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집 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야.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등기하고 차이가 딱 느껴지십니까? 아까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였지. 근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임대인 협력 없이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키는 줄 테고 그럼 인도 받는 거지. 그리고 전입신고하러 갈 때 임대인 동의서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주민이 됐으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혼자서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그러면 저것만 하게 되면 근데 저거는 그날 바로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등기부에 이름이 안 올라온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날로 간 거야. 다음 날. 어쨌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대. 그리고 제 4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렇게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뭐라고 돼 있죠?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 것으로? 승계한 것을 본다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법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81년도예요. 당시에는 81년도에 주택임대차법에 주택임차인들만 보호하고 있다가 2002년도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월드컵 하던 해에 상가 건물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상가 건물이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못 받았거든요. 상가 건물 세입자들도 장사하다가 건물주인 바뀌면 또 쫓겨나고 그 신세였던 거지. 저것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2002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이 법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법도문도 똑같이 생겨 먹었어.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물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아까는 인도와 주민등록이었죠. 이번에는 상가 건물의 인도예요. 인도와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하면 그날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죠?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주임법은 인주가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 상임법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되면 그날 아니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임대인 지위 승계하는 거죠. 안 쫓겨다니고 장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게 임차권의 무슨 개념이라는 거야? 대항력. 원래 다시 정리하자면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대항력이 없는데 이러한 조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대항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하나만 잠깐 볼게요. 의무는 뭐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차임 지급 의무겠는데 차임 연체 시에 차임 연체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에요. 이익이라고 하는 건 두 번을 얘기하는 거죠.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은 200만 원이에요. 연속된 이익이 필요 없어요. 총 200만 원치가 채워지면 2개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가 아니라 뭐죠? 해지죠. 장래를 향해서 과거에 유예했던 거 건드리지 않은 채.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한 토지 임대차야. 여기는 건물 임대차고 여기는 토지 임대차니까 부동산 임대차 전부 다 준용을 해서 다 몇 기라고요? 2기 연체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강행 규정이라 해서 임대차의 652조 조문인데 이러한 조문 641, 요 두 조문요. 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강행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한쪽 편드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기라고 돼 있는데 혹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특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1기라도 연체를 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알았습니다. 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것은 640조를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맞죠? 그런 건 어떻게 된다고요? 효력 없어 무효예요. 근데 혹시 그렇게 해줄 임대인은 없을 것 같지만 저 2기를 3기나 4기로 연장시켜 놓았다면 그건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는 임차인에게 뭐 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 하나. 모든 건물,
토지가 전부 다 이익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 규정을 하나 뒀어요. 상가 건물일 때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차임 연책이 2기가 아니라 몇 개? 3개예요. 그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연책이 3기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상가 건물만 3기고 그 외 공장, 토지, 창고, 주택, 아파트, 빌라 모든 것들은 다 몇 기? 2기예요. 2기. 상가만 딱 3기고. 요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9번 임대인은 죄송합니다. 임대인은 여기요? 9번이죠. 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진다. 맞죠? 유지 의무에서 파손되면 뭐 해줄 의무도 생기는 거죠? 수선 의무도 임대인이 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파손 장애를 다 임대인이 수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 키워드는 사소죠. 임차인이 별 사용 수익에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X죠. 그 정도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까지 유지하게 할 의무는 없죠. 통상적인 유지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맞는 말이고. 자,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를 해주거나 또는 똑같은 말이죠.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 수선 의무를 돌리게 하는 특약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거 임의 규정이어서.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수선비, 물건 고친다고 들어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상환 청구,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 고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유익비는 언제?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마음씨 좋은 임대인 만나가지고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를 했나 봐. 그러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맞죠? 저 뭐죠? 세 글자로? 대항력이 생기죠. 언제부터?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그날이에요. 등기니까. 등기는 그날이지. 다음 날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순위번호가 있고 접수번호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토지에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토지도, 주택도, 뭐 공장도, 창고도 다 그렇고 상가 건물만 몇 기라고요? 3기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